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들여다볼 자료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들인데요. 이걸 쭉 읽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집값을 잡겠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거의 한국 사회의 오랜 공식이었던 부동산 불패 신화 자체에 정면으로 전쟁을 선포한 느낌이랄까요? 그 전쟁 선포라는 표현이 정말 딱 맞네요.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풍기는 분위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네. 이건 그냥 시장 안정화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회 시스템에서 아예 드러내려는 거의 뭐랄까 이념적인 시도에 가깝게 보여요. 자료에 나오는 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동안 정부 정책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버티면 이긴다. 이런 학습 효과만 계속 생긴 셈이잖아요. 내성만 키워준 거죠. 네. 그런데 이번 자료들을 보면 그 기대 심리의 뿌리부터 완전히 바꾸려는 의도가 보여요. 마치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예 게임판 자체를 새로 짜는 느낌이랄까요? 정확해요. 그리고 그 새로운 게임판의 가장 중요한 규칙은 예측 가능성인 것 같아요. 예측 가능성이요.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마도 같은 애매한 표현은 절대 안 쓰고 정부에 맞서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시장에 혹시나 하는 그런 기대를 아예 주지 않겠다는 일종의 심리전으로 시작하는 셈이에요. 자, 그럼 그 심리전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무기들이 뭔지, 그리고 그게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이 거대한 계획의 철학부터 시작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세금, 그리고 공급 전략까지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자료를 보니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특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정확히 끝난다고 못을 박았어요. 바로 그 날짜가 이 정책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데드라인인 셈이죠. 데드라인? 네, 이건 단순한 유예 종료가 아니에요. 다주택자들한테 지금 이 문으로 나가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고 거의 최후 통첩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충격이 어느 정도냐면 5월 9일까지 집을 팔면 기본세율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통 줄여서 장특공제라고 하죠. 네네, 장특공제. 이걸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그 장특공제라는 게 원래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거잖아요. 일종의 인내에 대한 보상 같은? 맞아요. 당신이 투기꾼처럼 단타 매매를 안 하고 오랫동안 자산을 보유해줬으니 세금 혜택을 주겠다. 이게 핵심인데 5월 10일, 바로 다음 날부터는 다주택자에겐 이 보상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예 없앤다고요? 네, 영원으로요. 거기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세율을 추가로 더 붙이고요. 와, 그럼 보상은 사라지고 벌칙만 남는 거네요?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자료에 나온 시뮬레이션을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 실효세율이 82.5%에 달할 수 있어요. 82.5%요? 네, 만약 양도차익이 10억 원이라면 세금으로 8억 2,500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와, 그건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환수에 가깝네요. 그렇죠.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런 강력한 정책은 뭐랄까 다음 정부가 들었으면 쉽게 뒤집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정책의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 자료를 보면 이 다주택자 중과 기준을 기존의 시행령이 아니라 소득세법 자체에 명시했어요. 아, 법으로요? 네, 이걸 비유하자면 이전까지는 행정부가 연필로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규칙이었는데 이제는 국회 동의 없이는 바꿀 수 없도록 아예 돌에 새겨버린 거예요. 와, 정말 작정했네요. 아주 영구적인 제도로 만들겠다는 의지죠. 그럼 다주택자들은 팔거나 아니면 세금 폭탄을 막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근데 증여, 그러니까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증여도 하나의 선택지이지만 자료에서는 증여 역시 취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서 매도보다 불리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결국 정부가 설계한 출구는 매도 하나뿐이라는 걸 명확히 하는 거죠. 양도세 폭탄에 이어서 국토보유세라는 새로운 개념도 등장하는데 이건 또 뭔가요? 현행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랑은 다른 건가요?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종부세가 일부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집중되는 핀셋과세였다면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걸 전 국민에게 토지배당이라는 이름의 기본소득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제도예요. 잠깐만요. 세금을 걷어서 정부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국민들한테 직접 나눠준다고요. 마치 주식회사 배당금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일종의 대한민국 땅 주식회사의 주주배당 같은 개념인 거죠. 자료에 따르면 연간 한 33조 원 정도를 걷어서 1인당 약 60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 240만 원 정도를 돌려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와, 이 설계가 정말 절묘한 게 이렇게 되면 전체 가구의 약 90%는 자기가 내는 세금보다 돌려받는 배당금이 더 많은 순수혜자가 돼요. 90%가 순수혜자요. 그럼 사실상 대부분의 1주택자는 오히려 이득을 보는 구조네요. 자료를 보니까 시세 한 15억에서 1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고요. 결국 토지를 많이 가진 상위 10%의 부담을 늘려서 나머지 90%에게 나눠주니까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아주 영리한 설계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조세 패러다임 자체를 응징해서 재분배로 바꾸는 거죠. 이걸 통해 장기적으로는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금이라는 아주 강력한 채찍을 받는데요.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채찍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당근, 즉 공급 계획은 어떤가요? 수도권에만 135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던데 이건 역대급 규모 아닌가요? 역대급 맞습니다. 징벌적 과세만으로는 시장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인지하고 공급에서도 패러다임을 바꾸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어요. 첫 번째 트랙이 바로 공공주도의 기본주택이에요. 기본주택이요? 그게 우리가 알던 기존의 공공임대 아파트랑은 다른 건가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기존 공공임대가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특정 계층을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이었다면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누구나요? 네. 그것도 역세권 같은 좋은 입지에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공공주택이죠. 말 그대로 집을 소유의 대상에서 거주의 대상으로 바꾸는 핵심 정책이에요. 무주택자면 누구나?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이요? 정말 파격적인데요. 근데 그 많은 집을 지을 땅이 수도권에 있나요? 그게 항상 문제잖아요. 바로 그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자료를 보면 강남이나 노원 등 도심에 있는 낡은 공공임대 단지를 재건축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서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 나와요. 500%요? 보통 서울 아파트 용적률이 한 200에서 300% 수준인 걸 감안하면 거의 2배 가까이 짓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거의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나 보던 수치인데요. 주변 교통이나 학교 같은 인프라는 감당이 될까요? 물론 그게 가장 큰 과제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TOD, 즉 대중교통 중심의 고밀도 개발을 강조하고 있어요. 단순히 건물만 높게 짓는 게 아니라 그에 맞춰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시 설계를 완전히 새로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LH가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매년 27만 가구를 의무적으로 착공하는 시스템도 구축했고요. 공공이 앞에서 아주 강력하게 끌고 가는 그림이군요. 그럼 두 번째 트랙은 뭔가요? 두 번째 트랙은 민간의 활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부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만 과거처럼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절차 간소화와 인센티브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 절차 간소화? 네, 예를 들어 민간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사업 기간을 여러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게 해서 최대 3년까지 단축시켜주고요. 리모델링 할 때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한도를 기존 15%에서 20%로 높여줘서 사업성을 개선해주는 방식이죠. 민간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임대사업자 제도도 손본다고 들었어요. 등록만 하면 집을 무한정 사모을 수 있는 구조는 비정상이다라는 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요. 네,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입니다. 과거 임대사업자 제도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통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도 계속 주던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핵심적인 세제 혜택에 일모를 적용해서 더는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어요. 아, 혜택이 사라지면 굳이 임대사업자로 묶어둘 이유가 없으니까 그 전에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네요. 시장에 매물을 풀리는 효과가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정부는 이 조치만으로도 서울 아파트를 포함해 수십만 호의 숨어있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강력한 세금 정책으로 기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만들고 대규모 공공공급으로 미래의 수요를 흡수하고 동시에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으로 숨어있던 매물까지 끌어내는 아주 입체적인 압박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죠. 이 거대한 계획이 결국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자료들은 예측하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다주택자거나 혹은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라면 이 신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자료가 다주택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하고 단호해요. 네? 2026년 5월 9일 전에 매도하라. 그 이후에는 세금 부담이 지금의 2.3배에서 2.7배까지 폭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장기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자산을 재편하고 국토보유세 도입을 염두에 둬서 토지 비중이 높은 자산은 줄이는 게 현명하다는 조언도 담겨 있고요. 그럼 시장 자체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단기적으로는 5월 9일이라는 명확한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와 임대세업자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면서 가격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버티면 오른다 하는 기대가 꺾이고 하루라도 빨리 파는 게 이득인 매도 우위 시장이 형성될 거라는 거죠. 그게 단기적인 전망이라면 더 길게 봤을 때는요? 중장기적으로는 기본주택이 주거의 보편적인 선택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국토보유세가 정착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뀔 거라고 예측해요. 더 이상 부동산 가격 등락에 온 국민이 일희일비하지 않고 집이 투기 수단이 아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찾는 사회로 나아갈 거라는 게 이 자료들이 그리는 청사진입니다. 와, 오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아주 거대한 계획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핵심을 정리하자면 더 이상 부동산으로 쉽게 돈 벌 생각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세금, 공급, 그리고 법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양도세 중과라는 강력한 단기 충격 요법과 국토보유세 그리고 기본주택이라는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굉장히 구조적인 접근법이죠. 불로소득의 길은 차단하고 주거 안정성의 길은 넓히겠다는 의지가 명확하게 보여요.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정책의 의지와 설계는 정말 명확하고 확고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정부의 계획은 이렇게 돌에 새겨질 만큼 단단해 보이는데요. 과연 수십 년 동안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부동산은 결국 오른다는 이 강력한 믿음, 즉 시장의 심리를 법과 제도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까요? 만약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예측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게임에 반응한다면 그때는 과연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